병든 짐승 도종환. 산 짐승은 몸에 병이 들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다. 숲이 내려 보이는 바람 소리에 길을 세우고 제 혀로 상처를 핥으며 아픈 시간이 몸을 지나가길 기다린다. 나도 가만히 있자. 짐승은 자연 치유의 방법을 터득한 존재다. 몇 걸음 걸어 어느 골짜기를 가야 자신을 낫게 할 풀이 있든지 안다고 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병든 짐승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치유를 기다린다. 의술의 방식으로 병을 몸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시간을 견딤으로써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나도 병이 들었다. 아마 그 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면서 얻는 병일 것이다. 가만히 있다는 건 침묵과 절제로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다. 서두르지 말고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사랑하고 가만히 웃자. 발 권기만. 발 달린 벌을 본 적 있는가? 벌에게 날개는 발이다.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 꽃에게 가고 있다. 뱀은 몸이 날개고 식물은 씨앗이 발이다. 같은 길을 다르게 걸을 뿐 지상을 여행하는 걸음걸이는 같다. 걸어 다니든 기어 다니든 생의 몸짓은 즐기다. 먼저 갈 수도 뒤처져 질 수도 없는 한 걸음씩만 내딛는 길에서 발이 아닌 조금도 다가갈 수 없는 몸을 기리게 하는 발. 새는 허공을 밟고 나는 땅을 밟는다는 것뿐. 즐기게 걸어야 하는 것도 같다. 즐기게 울어야 하는 꽃도. 이 시를 가만히 듣고 읽어보면 발, 날개, 몸, 씨앗, 길, 허공, 땅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각기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하나로 잇는 말이 즐기다 라는 형용사다. 이 형용사는 생명을 가진 것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어떤 운명을 가리킨다. 우리는 즐기게 걸어야 하고 꽃은 즐기게 울어야 한다. 걷고 또 걸으면서 어지간해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꽃도 즐기게 우는데 뭐. 물 가재미 식혜. 김명인. 삭은 혀끝이 거머쥘 감칠맛 어디 있겠냐고.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의 그 할머니. 구황하려 매운 손끝으로 버무려 옹 물 가재미 식혜. 한 젓가락 듬뿍 퍼 올리고 싶다. 흔하디 흔한 물 가재미 큼직큼직 채 썰어 무며 조밥, 마늘, 고춧가루에 비벼 간 맞춘 뒤 오지에 담아 아랫목에 두면 며칠 새 들큰 새콤 퀴퀴하게
사가했던 밥식혜. 왜 오묘함은 가슴과 사귀는 좁쌀 별인지 밤새워 푸득거리는 눈발 한 채여도 안서럽던 식혜는 밥을 엿기름으로 삭혀 만드는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음료수지만 식혜는 반찬이다. 식혜는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자미나 명태를 무와 조밥에 버무려 발효시킨 뒤에 먹은 음식이다. 경북 울진이 고향인 시인의 기억 속에 식혜는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묘한 맛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혜를 씹을 때 자잘한 좁쌀알들이 이에 끼기도 했을 것이며 폭설이 내려도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 속의 음식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 생의 실핏줄처럼 오늘의 우리와 단단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변변찮아 보이는 그 음식의 힘이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키웠다. 도토리들 이봉환. 어디 가을이 얼만큼 왔나 궁금해 산에 갔더니 키 작은 졸참나무 도토리들 바위 틈에 수월찬이 나 앉아서 꼭 포경수술한 동무지간들 목욕탕에서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운동 나온 안악이 흘끔 보거나 말거나 큰 놈 작은 놈들 거시기가 밖으로 볼떡하니 나오도록 앉아서 가을별 따글따글하니 쬐고들 있습니다요. 바위 틈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들의 생김새를 포경수술한 동무지간들로 바라보는 데서 비유가 발생한다. 비유는 이렇듯 실제와 전혀 다른 국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이 익살스러운 광경을 더욱 맛깔나게 하는 것은 남도에서 주로 쓰는 싱싱한 어휘들이다. 도토리들이 수월천이 거시기가 밖으로 볼떡하니 나오도록 앉아서 볕을 따글따글하니 찐다는 말은 얼마나 차지고 옹골진가. 말맛이 살아있어야 시가 된다. 금음오리 이중기. 천둥오리 한 마리 잡아 쌀이울 바자에 걸어쳐 놓고 잠시 뒷간간 사이 그걸 담 넘어보고 후다닥 달려온 재종숙 신달복씨. 오리 혓바닥 냉큼 뽑아 뒤란으로 가버렸다. 시부적 털 뜯어낸 뒤에 어린애 경기에 좋다는 그걸 뽑아내려고 천둥오리 주둥이 벌려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어라 재종질이 그만 뜨악해져서 거참 희한한 일이네 하고 구시렁 거리자 신달복씨 시친 뚝 떼고 앉아 능청스럽게 와극하노. 이 오리 혀가 없는데요? 예끼 금음오리에 무슨 혓바닥이 있노? 보름오리라야 그거라도 있지. 디람 매화나무 가시에 꽂혀 꾸들꾸들 마르고 있을 그 금음오리 혓바닥. 시인은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그의 시집 영청아리랑은 대구의 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상상과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서술로만으로도 울림을 만드는 진귀한 시를 펼쳐 보여준다. 영천의 근대사에 엮여온 일제정인사,
지역운동가, 친일파, 좌익활동가, 문인, 노동자 등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이름들의 이름을 시인은 하나하나 호명한다. 시인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밤병, 손세실리아. 모 라이브 카페 구석진 자리엔 닿기만 해도 심하게 뒤뚱거려 술 쏟는 일 다반사인 원탁이 놓여있다. 거기 누가 앉을까 싶지만 손님 없어 팔이 날리는 날이나 월세날, 나이든 단골들 귀신같이 찾아와 아이쿠 어이쿠 술병 엎질러가며 작정하고 매상 올려준다는데 꿈의 밤뼘을 상실한 이들이 발목 발뼘을 잘려나간 짝다리 탁자에 앉아 서로를 부축해온 뼘을 이루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밤뼘쯤 모자란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 생의 의지를 반뼘쯤 놓아버린 누군가, 행간으로 걸어들어와 온 뼘이 되는 그런. 완전주의자는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꿈꾼다. 과학과 예술은 완전주의자들이 설계한 이상세계의 하나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도 완전한 인격체를 갖춘 포유동물로 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하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언제나 밤뼘이 모자란다. 모자라는 것들은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너덜거린다. 시인은 밤뼘쯤 모자란 생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한다. 완전한 것은 없다. 탁탁 이설야. 마을 버스에서 내린 맹인 소녀의 지팡이가 허공을 찌르자 멀리 섬에서 점자를 읽고 있던 소년의 눈이 갑자기 따가워지기 시작한다. 도다리가 잠든 횟집 앞, 무거운 책가방을 든 소녀가 휘청거리며 지나간다. 오른손에 움켜진 지팡이가 갈라진 보도블록을 탁탁 칠 때마다 땅속 벌레들이 고막이 터진다. 허공 어딘가를 통점을 꾹꾹 찌르며 헛발 딛는 소녀의 종다리가 되어 집을 찾아가는 지팡이. 무수한 길들이 종아리 속에 뻗어 있다. 이 시는 두 눈을 환하게 뜨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질책한다.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찾는데 실패한 이들을 후려친다. 소녀의 지팡이 좀 봐라. 소녀의 먼 섬에 소년의 눈을 뜨게 하고 벌레들이 고막을 터뜨린다. 작고 힘없는 것들이 연대는 이렇듯 강렬하다. 고약한 사이. 조성국. 욕부터 튀어나온다. 앙잘앙잘 옛일 돌이켜보면 일계급 특진이 걸린 현상수배 전단.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구겨넣고 밤마다 잠복하던 말단 형사 꼴통 새끼. 이따금 술 취해 와서 빨갱이 자식 내놓으라고 가살스럽게
눈알 불알일 적마다 봉소나 우북한 뒤란 장독대에 한껏 웅크렸다는 엄니를 생각하면 우수수 만정이 다 떨어지는 개같은 놈의 새끼. 상스럽다 하신다 어머니는. 아가 깨복쟁이 불알 친구들끼리 그러며 못 쓴다며 대개 나무라신다. 야만의 시절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분류하던 때가 있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같은 놈의 새끼라고 직설적으로 욕을 내뱉는 일은 차라리 싱거운 익살 같다. 어머니는 넓어서 그마저 만류하시지만 아직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처절하게 반성할 줄 아는 가해자가 없다는 거. 그동안 우리는 속죄하지 않고도 거들먹거리며 살아온 여전히 야만적인 이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였다. 동담치, 육근상. 처음은 검은색이었는데 강물, 거슬러 오르는 꺽지, 본에 비늘빛 그려 넣었다. 여름 이겨낸 바람이 곱게 가지 세우고 소나무처럼 잠깐 서 있었다. 구사스로 사라졌다. 미루나무가 서쪽으로 휘어진 까닭은 새떼가 노을 물고 우르르 내려앉았기 때문이라 했다. 벌겋게 익은 강이 김 모락모락 피어올려 가을 다 흘러가 버렸다. 쪽창 열고 동담치 헤집어보라 일러두었다. 밤새껏 머뭇거리다 돌아갈 길 묻던 등급은 노인이 큰 기침 몇 번 하자 수렁거리던 이파리들이 뒤뜰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동담치가 어디에 있는 고개인지 몰라도 좋다. 거기에도 가을이 당도했을 것이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벌겋게 익은 강물이 흐를 것이다. 시인은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깊어진 가을의 풍경들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세밀한 시인의 언어는 누구나 아는 바람과 나무와 노을과 이파리들을 이렇게 삽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놓는다. 낙엽이 그냥 땅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다. 등급은 노인의 기침소리 때문이다. 가을이 우리에게 온 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꽃잠. 김성규. 어미소는 막 태어난 새끼를 핥고 있었다. 먼지처럼 흩어지는 햇빛 속에 꽃밭에 누워 잠이 빠진 송아지. 혓바닥으로 핥아주면 마당을 뛰어다니는 바람 속에 구름 아래 누워 일어나지 않는 송아지 혀에서 붉은 꽃 필 때까지 어미소는 죽은 새끼를 핥고 있었다. 꽃잠으로 사전적 풀이는 깊이 든 잠 혹은 결혼한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함께 자는 잠이다. 여기서 꽃잠의 의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는 송아지의 잠으로 연결되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어미소와 안간힘으로 다시 전환된다. 사랑이라는 구태의연한 말에 꽃잠이라는 말을 입히고 싶다. 집에 못 가다.
정희성. 어린 시절 나는 머리가 펄펄 끓어도 애들이 나 없이 저희들끼리만 공부할까봐 결석을 못했다.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 여자가 어머, 저는 애들이 저만 빼놓고 재밌게 놀까봐 결석을 못했는데요 하고 깔깔댄다. 늙어 별 볼 일 없는 나는 요즘 그 집에 가서 자주 술을 마시는데 나 없는 사이에 친구들이 내 욕할까봐 일찍 집에도 못 간다. 어떤 이는 공부하러 학교로 가고 어떤 이는 놀기 위해 학교로 간다. 공부와 놀이 사이에서 사람은 늙는다. 시인은 자신을 늙어 별 볼 일 없다고 낮추지만 사실 그것은 시인에게 담백한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자주 술집을 간다는 건 아직 몸과 정신이 팔팔하다는 뜻이다. 친구들의 흉이 두려워 집에 못 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집이라는 매우 안정된 공간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아직은 안 보인다는 바깥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 즉 끄덕 없다는 뜻이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야 한다. 11월 서정춘. 단풍 좋지만 내 몸의 잎사귀 깃대기가 얇아지는 11월은 불안하다. 어디서 죽은 풀무치 소리를 내면서 프로판가스가 자꾸만 새고 있는 11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달력에서 11월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한다. 11월은 한 해의 끄트머리로 가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특별한 기념일도 없고 휴가 계획을 짤 일도 없고 무던히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달이다. 살갗으로 겨울의 기운이 와닿는 11월을 시인은 불안의 계절로 파악한다. 애당초 설계해 놓았던 일들은 시작도 하지 못했고 돌아보면 야무지게 이루어 놓는 것도 없다. 그 불안의 이미지를 프로판가스가 새고 있을 것 같다고 청각화하면서 11월의 감각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11월 길거리에 서서 어묵 국물이라도 훌훌 마시다.